자, 원래 이제 계획은 이제 부병제하고 이제 이런 군전제가 왜 몰락했는가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율령국가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제도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먼저 이제 좀 순서를 좀 바꿀게요, 다시요. 예. 그래서 먼저 동계 관련된 내용 읽고, 그 다음에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당나라 그 중후기 때 내용을 좀 건너뛴 다음에 327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당대 이제 사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거기 보면 율령국가 율령체제 완성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율령국가라는 것은 이제 율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운영하는 그 국가 체제를 율령국가라고 하는데, 이 율령이라는 제도가 뭐 당 때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수당 때 이미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율령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걸 완비했던 것이 수나라와 당나라 때고요. 자, 그런 내용을 볼게요. 자, 한계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이미 진에서 비롯되었고, 국가의 기본법 유도의 권위도 진한 이후의 명천까지 일관되게 있었다. 그러나 수나와 당나라는 특히 율령 국가체제 구성된 이유를 율령제도가 당에 이르러 정형적인 완비되었기 때문이다. 자, 당의 율령체제는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등 여기에 서로 연결돼 있죠. 균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부병제와 조용제가 서로 연결돼 있죠. 등 여러 제도의 상호 관련과 유기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었고, 이와 같은 제도를 기초로 하여 국가 권력 기구 지배기구로서 율령 관제가 마련됐다. 자, 율령 체제는 수당 시대 때 구조적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당 시대 때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제 수와 당의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당의 율령체제의 붕괴에 초점을 두어 안사에 난 이전 시대와 이후의 시대 성격의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 구분론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구분론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되게 동경학파하고 그 당시 교토학파, 경도학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본 학계에서 안사에나의 기점으로 8세기 중기까지 고대로 설정한 동경대학파가 있고, 이에 대해 이제 후한 때까지는 고대, 8세기 중기까지는 중세사회, 송 이후에 근세로 보는 교토학파가 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는 당말 5대 정기 봉건제사에서 후기 봉건제사에 넘어가는 가독이 설정을 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 동경대학이든 그다음에 여기 교토대학이든 중국 학계든 요 8세기 중기 안사에나의 기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동경대학은 고대에서 중세, 그다음에 그 경도에는 중세에서 근세, 그다음에 이제 저쪽 대륙학계에서는 그 당시 정기 봉건제에서 후기 봉건제, 이렇게 해서 중요한 시대 구분의 논쟁의 어떤 기점이 됐던 사건이 그 뭐냐면 안사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율령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 논쟁할 때도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긴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요. 또한 당의 율령체제 전개 과정과 붕괴는 당대 귀족사의 변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율령은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월남, 만주, 몽골 등 동아시아 각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점에서 다른 시대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자, 당의 율령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당의 율령은 그 형성 과정을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서진에 보면 태시 율령이 있어요. 태시 율령. 이 태시 율령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어, 기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진의 이 태시 율령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발전돼서 이제 수당 시대 때 율령까지 이렇게 연결돼요. 태시 율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 4세기 한 중반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 율령체제 형성 관련된 부분에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당의 율령은 건국초인 무덕 7년에 뭐냐면 반포되고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종 개원 25년에 율령 격식이 이제 완비되었다. 자, 당의 율령은 예전에도 전 시간에 말했지만 그 지금 나와 있는 율령 원본은 없어요. 없고
다만 이제 당률 소위라고 해서 당률에 대한 줄을 붙여준 책이 있어.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당의 윤령을 알 수 있죠. 예. 자, 하여튼 당의 윤령 격식은 동양 법제의 주축을 이루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알 거예요. 유는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 신분법, 재산법 같은 일반 법구고요. 격은 임시법이야. 그래서 예전에 윤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윤령을 만들기 전에 주로 이제 중간에 가도기 때 이제 했던 것이 격인데 대개 이제 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계 칙령 중에 잘 된 걸 뽑아가지고 쓰는 것이 이제 관례예요. 식은 율령의 뭐냐면 구체적인 법이죠. 예. 그래서 율과 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행세칙을 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존하는 당률 소위는 요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당률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개원 25년에 개정된 개원율의 해석소 율서라고 하며 당률은 이듬해 편찬한 당육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관년에는 당용은 전체 1590조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간풍령에 시작하여 국방, 군방, 의제, 공식, 전, 부역, 간시, 의질, 그 다음에 의질, 옥간, 영선, 잠령 등으로 되어 있다. 당류는 현재 전해오나 그 역과 격식은 전해오지 않다. 요거는 당률 소위에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만 영이나 격식은 지금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들에서 당령의 그 당령은 이제 당의 행정법 관련된 내용, 일반 법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전해질 수 없지만 대강 알 수 있었던 문서가 발견되는데 이게 동학문서죠. 동학문서는 되게 이제 불경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경할 때 그 이면지도 뭐냐면 불경을 기록하고 그 원래 원본지는 주로 행정문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제 기한이 된 그 다 파기된 행정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이면지를 이용해서 불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불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이면지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당의 어떤 율령체제라든지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조사 발견으로 그다음 당대 율령 격식의 중요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자, 당의 율령제는 당이 건국됐던 7세기 초반부터 안사에 난 후 당의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8세기 중기까지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율령 국가 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어 각국의 법제 형성에 큰 영향을 줬고 한국의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에게는 백제에서 율령이 제정되었고 일본은 7세기까지 율령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당시대 때 율령 이전에 그러니까 위진남북 시대 때 율령 때부터 이제 영향을 줬다. 고대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의 율령에는 이제 중앙간제나 뭐 지방간제, 뭐 신분제, 토지제도, 군사제도 같은 게 다 적혀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요게 입각해서 율령체제 입각해서 이제 당대 간제 체제를 볼게요. 보통 이제 지난 이래 중앙간제는 당의 삼성육부 체제를 완성되었고 이는 다시 송나라 이후에 변천되면서 명천간제로 이제 발전됐다. 근데 중국의 중앙간제는 그 변천 과정에서 황제권과 재산권의 서로 대립과 견제의 역학작용을 되풀이하면서 변천됐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항상 황제권이 재산권을 제압하면서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상공 국영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육부제도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뭐 처음엔 내조였다가 외조화되면서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로 바뀌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좀 볼게요. 자, 처음 지난 시대 때 상공제도는 한대에 와서 궁중에 안에 있었던 한개 측근기관이 비서인 상서에 눌려 그 기능을 점차 상실되었다. 그 대신에 상서가 이제 세력을 갖게 되면서 국가의 주요 기관이 부각되었고 그러나 상서의 권한이 비대해지자 황제는 자기 신복을 이용할 수 있는 사적 비서기관을 다시 설치했는데 이것이 삼국의 위나라 때 그 권한이 신장된 중서와 문화였다. 중서는 예전부터 있었고 여기 문화가 다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상서, 중서, 문화는 원래 간직 이름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간청이 되고 그리고 그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이 된 거죠. 간청이 되면서 거기에다 이제 뭐냐면 또 그 아래 이제 속간들이 이제 쭉 있게 된 거죠. 자, 중서는 삼국시대 이래 한대 산서를 제치고 다시 황제
측근 비서관이 되어 황제의 조용을 간증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서성은 이제 주로 이제 국가의 정책에 위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황제의 비밀 조용은 상선을 격려하지 않고 직접 지방의 주군과 국경의 장군에게 전달했으며 당대 추민원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중서는 이제 남조 양지를 거쳐서 중요 기구로 발전됐고요. 자, 문화는 황제직 측근에서 황제 그림자로서 보필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래 문화는 이제 비서기관이었는데 이 문화에 이제 어, 문벌 귀족들이 장악하면서 황제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자, 시중, 상기상시, 급사중 등이 모두 문화에 소속되었으며 이는 황제의 고문에 응하거나 강간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문화는 남조 이래 특권적인 어떤 귀족 계급 세력이 작게 되면서 문벌이 높은 귀족 가문에게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 같이 천자의 측근이라 해도 상소와 중소가 황제에게 예속된 신화에 비해서 문화는 가물 배경으로 해서 귀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황제에게 충고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당 시대 때 이 문화성에 그런 잔재가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문화성 같은 게 귀족들이 장악하면서 황제 조칙을 거부하는 봉박권이라는 게 있죠. 봉박권. 예. 자,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당의 삼성 육부는 보면 국가 정책 위반은 중서성과 이를 심의하는 문화성, 그리고 이 정책을 심의하는 실시하는 상서성이 있다. 자, 문화성은 앞에서 이제 좀 귀족 가문은 이제 장악했기 때문에 되게 귀족적 기관으로서 귀족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였으며, 봉박이라는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이 우리나라도 봉박권이 있죠. 고려시대 때 보면. 자, 그러니까 중세에서 위반된 국가 정책이 정책 귀족의 이익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 중소성으로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자, 일단 당대의 황제권은 귀족권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문화성을 통과한 황제 조칙은 상소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소성 아래에는 육부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육부 장관의 상서가 각기 정분을 부담하면서 황제의 조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러나 당의 삼성 체제는 국정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다. 첫째는 국가 정책의 기한에 있어서 황제와 중서령만이 국무에 논의할 뿐 행정부 상호 간의 어떤 긴밀한 연락 통로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당의 삼성 체제가 안사의 난 이외에 거의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강과 건신의 계열 같은 지위를 절약하면서 중소성 문화성이 중소 문화성으로 통합됐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중앙행정조직상의 모순에서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소성이 다른 뭐냐면 기관과 뭔가 총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요 중소성이 이제 다른 업무 장악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다음에 한간이나 건신들 그 틈을 이제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중소성은 한간과 건신들이 지시한 상을 그냥 처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말기 되면 황제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간과 건신들이 이제 황제를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중서들 자신의 어떤 비서기관 도구로만 이용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그래서 중서성 자체가 총괄 기능이 상실돼 있고 서로 간의 유기적인 통합이 안 됐고,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건신의 한간들의 이제 뭐냐면 수중 역할을 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삼성제도가 운영상의 문화성의 봉박권으로 황제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다. 자, 이는 당의 황제가 중국 역사상 순환을 많이 걷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의 정치가 계속하여 불안전하게 전개됐다. 특히 당나라 황제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누구야? 한간들에 의해서 교체가 되잖아요. 예. 자, 세 번째, 상서성에 속한 이부가 관리의 인사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크고, 문벌 귀족이 이부 상서로 임명되어 그 임무는 중서령이나 문화시중보다 행정 인사권에 강한 뭐냐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귀족의 간직 독점이 유리했다. 자, 근데 이제 당나라 후기 때 들어가면서 삼성제도가 이제 황제 권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일단 이제 황제권을 제한하고 있고 공박권을 쥐고 있던 문화성이 중서성에 흡수하고, 중서성이 장관을 재사무하여 명칭을 동중서 문화평장사 또는 동평장사로 이제 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송나라 간제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당나라 말기 때부터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송나라 때까지 인제 근데 주의할 것은 요게 마치 중서성이랑 문화성이 인제 뭐냐면 없어지고 그냥 중서 문화성으로 통합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는 중서성하고 문화성, 상서성이 뭐냐면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송나라 때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서성, 문화성, 이제 상서성이 다 있고 그 밑에 인제 있는데 요 간직들, 간청들이나 그 밑에 있는 간직들이 뭐냐면 일종의 실권이 없어져. 실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인제 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간청들의 간직들이 주로 명예지고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중서 문화 상서성이 이제 권한이 거의 없다 보니까 되게 이 약칭해서 이걸 중서 문화 이렇게 불러요. 예. 그 통합됐다는 보다는 중서와 문화 상서가 그냥 기능이 거의 없어져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간직들도 거의 보면 명예직이고요. 그래도 인제 좀 실직이라고 남아 있는 거는 장관직은 거의 임명 안 하고 실직으로서 지금 임명한 게 차관급 정도만 임명해요. 그래서 동중서 문화평장사나 동평장사가 실직이고요. 이들은 주로 이제 민정 역할을 하죠. 민정 역할을 하고 육부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나라 때 넘어가면 다 인제 중서 문화 상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간직이 맡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는 황제에 가까운 중서성이 문화상서 이성을 확정한 것으로 황제의 귀족이 장악하고 있는 중서성 거부권에서 벗어나 직접 조직을 발동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는 귀족사회에 붕괴되는 사회적 현상을 제도상 그대로 반영한 거다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서성, 문화성, 상성이 통합돼서 마치 그렇게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야 그거는 인제 약간 사실관계가 좀 틀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건 송나라 때 이게 송나라 간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서 문화 상서가 그대로 있지만 중서 문화 상서가 실제 권한이 약화돼서 그 밑에 있는 간직들은 인제 거의 명예직으로 떨어졌고 실제 남아 있는 인제 이런 간직들 실직들은 차관급 정도고 얘들이 이제 뭐냐면 민정을 인제 담당했다. 그리고 나머지 육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간청은 인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근데 요거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이거는 약간 이제 좀 틀린 것 같아요, 요거 내용이.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다음에 삼성 외에도 특수기관인 구경이 있어요. 이걸 구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 간제를 할 때 새로운 간제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간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기존의 간제는 또 남아 있어. 네. 그래서 상공구경인데 이 구경이 없어지지 않고 구시, 구시로 남아요. 간청 시자죠. 구시로 남아 있는데 이 구시가 당나라 때뿐만 아니라 송나라 때도 남아 있어요, 송나라 때. 그래서 중서문화성 그 안에 구시가 또 있어. 중서문화 성 상서성 있죠? 그 안쪽에 이제 구시가 이제 예속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송나라나 당나라는 이 구시는 거의 뭐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명예직이 됐다. 실직이 아니라 산직 좀 됐고 근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중국 왕조는 새로운 관제가 만들어지면 정전의 관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종전의 관제가 일종의 명예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구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사와 예약을 담당한 태상씨, 한연을 주관하는 강릉씨, 궁중의 무기고와 의장에서 할 의씨, 항조 공무를 맡은 종정씨 등등이 이 구시고요. 그리고 이제 있고 그 외에도 국자감, 예, 그다음 소부감, 그다음 장자감, 그다음 도수감 이렇게 오감과 어사대가 있다. 어사대는 감찰 기구죠. 예. 자, 그다음에 지방간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지방간제는 이제 수대 지방행정조직을 계승했죠. 기본적으로 2층제예요. 2층제. 예. 그래서 주하고 현 이렇게 인제 있는데 주가 인제 따르면 군이 되기도 하고 뭐 주도 또 되기도 하고 명칭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주현제 또는 군현제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태종 때 10도 감찰 기구를 만들죠, 감찰기관. 그게 이제 비상설직이었는데 현종 때 인제 이게 상서가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외에도 특수행정기구로서 뭐 육도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중국의 지방간제는 크게 주대 봉건제도와 진해 군현제도로 나눌 수 있다.
한초에는 이 양제도를 이제 절충하여 군국제도를 시행했으나 무제 이후에는 군현제도로 합헌됐고 그다음에 주가 새로이 이제 나타난 것이 하나의 특색이라 하겠다. 전환 후기에는 지방의 10개 주로 나눠졌고 주와 대 군, 그다음에 군 안에 현을 설치하는 삼층제가 되었으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런 삼층제가 계속되었으나 수나라가 남북조로 통일하면서 군이 폐지되고 주와 현의 2층 구조로 바뀌었다. 당은 수대 지방행정 조직을 그대로 계승했으나 주와 군의 명칭이 여러 번 고쳤다. 그러니까 상위 행정단위를 주할 때도 있고 군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종 때 정관 원년에 전국의 10도 감찰구역을 이제 나눴고 10도는 이제 실제로 이제 행정단위는 아니었고 단지 순찰을 위한 구분에 한 것이다. 약간 이제 한나라 때 한무제가 자사 파견한 때 이제 이때 감찰구역 관련된 내용 있죠. 이거 보시면 돼요. 이 도라는 것은 그 뭐냐 순찰을 위한 구분이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시대 오도를 만들 때 오도도 원래 행정구역 단위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제 순찰 구역이었죠. 관리 감사 이렇게 구역이었죠. 예. 자, 따라서 처음엔 제2조 구획한 것에 불과했으나 춘천부 시대에 10도 정무사를 이제 10도의 정무사를 두고 각 도의 정무를 그때그때 감찰했다. 그 중종시대 때 10도 순찰사에 2명씩 도 상사가 됐으며 그 다음에 현종 때 비로소 그 각도에 제가 그때 상사가 된 것이 현종 때라고 했나? 아, 이게 잘못됐네. 중종 때네요. 예. 상사가 된 것이 중종 때야. 제가 잘못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까지 있는 거야? 현종 때 이제 각도의 채방 처치사를 이제 뭐냐면 설치하여 도의 행정 업무를 간장하겠다. 한편 지방의 요지에는 도독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부 밑에 도독부가 있어요. 예. 도독부를 설치하고 주를 감독했고요. 태종 때는 전국에 41개 도독부, 그다음에 358개 주, 1537개 현이 있었다. 도독부는 이외에도 그 도독부 위에 2개 부가 있었는데 하나 단위에 이제 그 정복한 지역에 설치한 육도부고요. 육도부 밑에 이제 도독부를 둔 거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경기와 이제 행제소에 이제 설치한 부다. 특수부라고 보면 돼. 경기라는 것은 이제 장안 부근의 지역을 경기라고 하면 되고요. 현종 때 이제 장안에 경조부를 설치했고 동도 남양에 한안부, 태원에 태원부가 있는데 태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중요시형인 거죠. 왜냐면 당나라 고조가 처음에 이제 거병했을 때 이연이 이제 경우에 태원 유수로서 그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당나라 지역의 당나라 고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야. 당나라 발상지로서 이제 되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태원부를 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병제도를 볼게요. 이게 부병제도가 이제 당나라 초창기 때는 좀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모병제도로 바뀌잖아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 당의 이제 군사제도는 8세기 중기, 즉 안사의 난을 분기점 하여 그 이전에 부병제도와 그 후에 모병제도 양분되었다. 그러니까 부병이란 군부에 이제 소속된 병이라는 뜻으로 그 기호는 서희에서 시작되었다. 자, 부병의 기호는 서희 우문태가 실시한 24군제에서 이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병이라는 명칭은 이미 남북조 시대 민호에서 따로 구분해 사용됐다. 서희 시대 때의 부병제도는 간중 지방에 국한되었고 수나라가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는 거죠. 자, 당의 부병제도는 태조 정간 10년에 완성되었으며 수도 장안에 12개 위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630개의 절충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위부나 절충부는 일종의 보충대, 이게 군 훈련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훈련대. 자, 부병은 위사라고 하여 호적에 있고 정남이 많고 군부의 호에서 선발됐다. 되게 부병은 군전연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받고 평상시에 농업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집중적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절충부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죠. 윤본호 수도의 방해 충당되면서 했는데 이를 번상이란다. 그래서 이 부병들은 보통 그 16세, 18세에서 60세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남이죠. 정남들이 이제 저 담당을 했고 토지를 지급받는 대신에 이제 뭐냐면 농한기 때는 절충부 가까운 이제 훈련소 갖고 이제 뭐냐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교대로 이제 뭐냐면 수도에 가서 번상을 하거나 또는 국경 방해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병이 이제 뭐냐면 똑같이 부병의 업무를 맡는 게 아니라 주로 강북 지역에서 많이 맡아.
왜냐하면 강북 지역이 절충부가 많아요. 이 절충부. 강남은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는 별로 징발을 안 하고 부병을 강북에서 많이 징발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군전제가 이제 제대로 작동할 때는 토지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인제 끌려가서 인제 군대 생활했는데 부병제가 붕괴되고 이제 더 이상 지급받는 토지가 없는데 군대 군역은 그대로 인제 짊어져야 되니까 강북에 있는 농민들이 도망을 가죠. 이들 도오라고 해요. 도망을 가서 주로 어디로 가냐? 강남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강남 지역. 그래서 강남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예전부터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강남에 인제 그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들 그 인구들이 인제 뭐냐면 도망간 도들이 정착을 하면 이들을 이제 개코라고 하죠, 개코. 예. 자, 이런 것들이 도화 형상들이 거기 부부형제를 몰락 붕괴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죠. 예. 요게 요번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요건 또 계속 읽어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부병은 전시에서 방방으로 출정하였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는데 당의 부병은 60만 명 정도 해야됐다. 근데 부병은 출정 시에 양식값, 생활비용, 심지어 무기까지도 개인이 조달했으므로 국가의 군사비는 줄어든 반면에 부병의 의무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 같은 토지는 부병제는 군전제의 기초에 설립됐다. 따라서 군전제가 붕괴되고 농민들의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부병이 자담해야 할 의식과 장비가 마련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항촌을 버리고 도망간 자가 많아 부병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자, 그래서 토지가 많이 모자랐다는 거, 그리고 병역이 강북 지역에 집중됐다는 거, 도호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부병제의 어떤 몰락이었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군전제가 현종의 개원 연간인 8세기 초에 무너지고 이따가 이제 부병제도가 천보8년에 군부의 기능을 중지하면서 폐지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병제와 모병제가 인제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앞에서 절도사가 인제 이미 형종 때부터 인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모병제는 당말 5대에 거쳐서 송이후 계속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부병제에서 이제 모병제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정리 좀 해 볼게요. 자, 264 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띄엄띄엄 있어 갖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묶어 가지고 어 하겠습니다. 264 페이지 잠깐만요. 아, 요거는 정리하고 나서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인제 부병제는 아까 좀 설명했죠. 군부에 소속된 병사고 병력체 개병제고 군전제를 기반으로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장안의 위부, 정부의 절충부를 세우고 그리고 이들이 인제 선발되면 각종 세금과 면제가 혜택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중앙에서 이제 교대로 이제 근무하거나 변상을 하거나 아니면 도구나 도독부에 가 갖고 국경선을 지키는 부대도 이제 사용됐죠.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그 방임, 국경선을 지키는 부대, 국경부대나 아니면 장안의 위사가 됐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게 쪼금씩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왜 문제점이 생기냐면 아까 이제 절충부가 여기에 이제 특정 지역에 특히 강북 지역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도망을 가요. 이 도우화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도화되면서 인제 정착하면 개코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개코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갈 정책을 했죠. 뒤에 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병제의 바탕이 됐던 게 군전인데 군전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농민의 부담이 가중돼서 더 이상 유지가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넘어간 건 아니고요. 요 가도기 시기가 있어. 네, 가도기 시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자, 먼저 크게 이제 중앙군, 그다음에 방비, 그다음에 지방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중앙군을 보죠. 중앙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요때 이제 학기병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현종 때 장려대 권위를 모아서 학기병 제도를 인제 도입했는데 이건 뭐냐면 빈호를 중심으로 각각 가난한 호를 중심으로 해서 건장한 농민만 선발해서 훈련을 하고 일제 부역을 면제받는 거야. 아,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병이지만 뭐냐면 부역을 면제를 받기 때문에 모병적 성격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근무가 어디에 한정돼 있냐면 주로 인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지방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유사도 근무하고 막 하는데 중앙도 얘는 중앙만 근무해 중앙만. 예. 그래서 이제 학기병 제도인데 이 학기병 제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중국 서설에 자세히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학기제는 연이에 1년에 1개월씩 경사, 그러니까 수도 복무에 의무를 하고 12만 명을 편성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경사 복무만 하는 거야. 지방이나 뭐 변경 복무는 안 해요. 이 학기제는 모병제로 보기도 하지만 대상이 주 비노, 가난한 호를 대상으로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충적 성격을 보는 것이 편이 나을 것이다. 이 강제 중국사에 있는 거. 자, 중국사 서설 내용을 보면 당시 부병제 회의로 의병이 이제 중앙부병이 무력화되고 또 도망자가 너무 많아 병상하는 모병으로 위사의 임무를 받기도 건의했다. 이리하여 개원 11년 12만 명이 모집하여 학기라고 불렸으며 이후에 2년에 12일을 배치했는데 이 학기병은 모두 건장한 농민만 뽑아서 훈련을 습득시키고 일체 부역을 면제시켰다. 그리고 오로지 수도 경비만 담당하겠다. 그런 게 이제 학기병제. 이게 예전에 이제 17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황제 친일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이거 모병이죠.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변경방위를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그 부병들이 방인이라서 이제 돌아가면서 변경방위를 했는데 이제 부병제 붕괴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각각 이 군과 진이 있었거든요. 예. 진가 있고 이게 수가 있는데 여러 진을 합쳐서 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진 체제를 움직이는데 이 군진 체제가 안 되니까 이제 이 군진을 통합할 수 있어 번진을 설치했어. 그게 번진을 설치하고 번진에다가 이제 뭘 넣냐면 10명의 절도사, 10절도사를 이제 설치했어요. 이게 현종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노병제인데 이 절도사들은 되게 이민족 출신이죠. 그래서 이 절도사 자체가 영의 변종이라고 해요. 영의. 그러니까 영예는 율령 바깥에 있는 간직자야. 보통 여기에 사자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사. 사. 요거는 되게 이제 율령 밖에 있는 간직을 지칭할 때 보통 사라고 했어요. 사. 그러니까 절도사도 영예의 간직이야. 영예의 간직.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번진 체제, 군진 체제에서 이제 번진 체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군진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그 수를 두고 그 밑에 진수제였어. 진수제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진수제가 여기에서 이제 군진제로 바뀌고 군진제를 통과하는 게 번진이야. 그래서 번진이라는 용어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번진은 이제 뭐냐 총사관과 절도사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절도사 밑에 이제 직업군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병방의 직업군인들이 이제 건화제를 운영했다. 직업군인제로서. 그래서 보통 이제 직업군인제도 단기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 병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장기 병사 장정거하고 이들이 절도사에게 충성하면서 안사의 나의 배경에 면제 배경이 제공됐다. 특히 건화제 이제 활동했던 이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이민족 출신이죠. 이민족 출신. 그러니까 이제 절도사도 이민족이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이민족이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단련군이 있어요. 일종 예비군인데 토착 지역 분홍의 건장한 자재도 이제 선발해서 농한계 군사훈련을 습득시킨 다음에 그 지역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단련병 체제가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면 부병제에서 모병제에 넘어갈 때 어떤 이제 형상들이 보였는가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요 관련된 학기병 제도가 예전에 나왔고 변진 관련된 용어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간인 양성을 위한 학교와 교육제도를 볼게요. 예. 자, 학교와 교육제도도 다 율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먼저 볼 게 이제 당대의 학교교육제도인데 보면 자, 그 당의 학교교육과 과거제도는 서로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 중국인은 의식 속에서 학문의 목적이 관리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있었다. 따라서 이제 학자와 관리는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가 곧 관리이며 관리가 간직에 물려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이라는 것을 이상으로 이제 생각했다. 자, 이러한 간학일체 사상은 한대 유교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학교교육은
간이로 나가서 과거 시험의 준비 교육의 성과를 띠고 항상 과거 제도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순수 학문과 학문을 위한 객관적 진리 탐구가 학교 교육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학교 교육이 과거 교육에 예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당대 인제 그 중앙 관제로서 이제 관하고서 있는 게 뭐냐면 육학이관이라는 거죠. 자, 육학이관을 보면 자,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윤학, 서학, 산학 같은데 요거는 유교와 관련된 그 학교고 요건 기술학부죠. 요거 뭐 어디에서 좀 비슷하죠? 고려시대의 관제와 비슷하죠. 고려가 이제 당나라 인제 그런 학교 제도를 뭐냐면 그 본받은 것 같은데 자 국제학, 태학, 사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fun관이 달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자기 자식이 뭐 그 아버지의 이제 간품에 따라서 입학을 하죠. 신문제적 요소가 이제 딱 개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홍문관, 숙문관 같은 이관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국제학, 태학, 사문학이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이게 유교학부죠. 유교와 관련된 그 학교고 자, 그래서 학교의 입학 자격은 당의 귀족사회를 반영하여 엄격한 신분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당초의 국제학의 정원은 72명으로 3분간 이상의 귀족 자손을 선발하여 입학시켰다. 태학의 이제 전원은 140명으로 5분간 이상의 자손이 입학되었다. 사문학은 130명의 정원으로 7분간 이상의 자손이 입학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육학의 교사는 박사, 조교, 직강이라고 했고 홍문관은 장소를 보관하는 기관이었으나 후에는 조정 대신에 학문에 뛰어난 자격을 가려 홍문관과 학사를 겸하고 천자의 자문에 응하게 되었다. 자, 그 겸직제도 운영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현종 개원 7년에는 경관 오품 이상의 기족자제를 학생들에 선발하여 교육함으로써 학교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숙문관 같은 경우에는 동궁에 속해 있으나 동궁은 태자궁을 이제 동궁이라고 해요. 보통 해가 동쪽에 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될 사람들은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자나 태자 같은 사람들을 뭐냐 동궁이라고 이제 지칭하죠. 예. 하여튼 그 동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궁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동궁에 소속돼 있으나 고종 때부터 학사와 생도가 많았고 황족과 재상의 자손만 입학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죠. 자, 교육을 내용을 보면 국제학, 태학, 사문학, 숙문, 숙문과는 유교 경전을 주도하고 서도를 배우는데 서도 교육은 과거 시험에서 이를 중요시 여겼다. 글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뒤에 이제 과거 시험은 이제 관련될 때 할 때 신원서판이 있어. 네. 그래서 2부 시에 보면 신원서판이 있는데 서와 관련된 거죠. 글씨 쓰는 거, 이런 거. 자, 윤학에서는 각 왕조의 법률 내용과 격식 법례를 연구했다. 서학에서는 매일 한 편의 서예를 쓰고 그밖에 신문론책을 이제 뭐냐면 익히 쓰며 문학과 유교 경전을 배웠고 산학에서는 산학 이게 수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산학 원리와 산식에 대한 연습을 중시했으며 순현학의 가문은 왜냐하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교를 상당히 중시 여긴다고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노자의 이름이 이이잖아요. 같은 농소이시다. 그래서 도교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당나라 때. 그래서 순경학 같은 이제 해서 과목은 노자의 도덕경과 장작, 열자 등을 익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 기술학계 수업 연화는 대부분 9년이나 윤학은 6년, 현학은 3년이다. 현학은 이제 여기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 매일 이제 매년 겨울에 시험을 치러 학부의 성적을 평가했다. 졸업 후에 관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자감에 항하는 시험의 책시에 합격하고 책시 후에 예부 시험을 합격하면 뭐냐면 관리가 되었다. 관리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 제도에 뭐 예부시만 합격해도 여기 이제 뭐냐면 기술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관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뭐 국자관도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가 국제학원이네. 기술학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야 그 유학부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제도 완전히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명 이제 특별 시험을 뽑는 시고에서 그 뭐냐면 책시 합격 후 예부시만 합격해도 이부시 거치지 않아도 합격해서 관리가 됐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당의 관학은 세종 때 가장 발달했다. 그래서 사방의 성비가 수도 모였고 그다음 고구려 신라 백제 1번가 사역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이 세도했다. 자,
복학 이간의 학생이 많을 때는 8,000명이 되었고 고종 때 낙양에 동도로 하면서 이곳에 육학을 설치했다. 당의 학교 교육은 축척무 시대에 난간 정책으로 쇠퇴했으나 난간 정책 얘기했죠. 관리를 이제 많이 선발을 했죠. 쇠퇴했으나 이후 현종 때 다시 회복하여 양경의 간학생 2,000명이었다 이렇게 했죠. 학교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과거제도. 자, 여기 보면 이제 송나라 때 이제 과거제도인데,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인재 선발 방식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볼 때, 그때 이제 그 당나라 때 그런 간직 등용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간직 등용 방식이 첫 번째 항공. 항공은 이제 이게 뭐냐면 과거제도죠. 과거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생도. 생도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간학 졸업생들, 뭐 기술학부나 유학생들 그 간학에 나왔던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책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부시 정도 이렇게 보고 합격하는 제도야. 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과. 제과라는 건 황제의 특명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임명하는 제도죠. 아마 이게 추천제나 뭐 이렇게 해갖고 얘가 특별하게 뛰어나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시험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임명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고 그거 외에도 또 시험제도는 아니지만 또 간직 중용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음서죠. 음서. 간음제도라는 시험제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임서제도는 주로 귀족들이 많이 등용됐고 그래서 귀족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음서제도가 이제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당나라 때는. 그래서 음서제도를 통해서 간직에 등용돼도 높은 간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제 항공. 예. 뒤에 이제 과거제도라고 부르는 요 제도인데 요걸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때 과거제도가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당나라, 송나라, 명청시대 과거제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국 역대 관리 선발 방법은 대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추천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시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국품 간임법은 추천에 의한 선발 방식이고, 수당시대 때 이제 선거, 과거제도는 시험에 의한 것이다. 한데 한글 이선제 추천과 시험을 병행했다. 한글 이선제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추천을 보고 그다음에 2단계는 시험을 보는 제도인데 자, 그런데 이 시험에 의한 관리 선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 뽑느냐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대처럼 덕행, 현량반정, 무제가. 자, 이 무제가라는 거 뭐냐면 이제 유교 경전을 좀 보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대할 때는 여기 뭐 무제라고 하는데 원래는 수제가예요, 수제가. 보통 이제 피의제라고 해서 시는 이제 임금의 이름 아니에요. 임금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무제라고 한 거야. 유수라는 이름 있죠. 수제라고 하면 유수하고 거치죠. 그러니까 무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중시하는 경우와 당 이외 유교 사상의 명경이나 문학 그 밖에 전문 지식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 당 이외 과거 시험은 덕행보다는 재능 쪽에 이제 중심을 했다. 그래서 당대 시험으로 관리가 되는 길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방의 인재를 중앙의 예부에서 선발하는 항공의 공경과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각오라고 하는 그런 제도죠. 예. 그리고 간학 존업생을 시험하여 책실을 본다면 관리를 두면 예부시만 합격하면 이제 그런 생도 그리고 항제 특명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과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 과거라는 것은 앞에 이제 항공을 얘기한 건데 당나라 과거제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두 번에 걸쳐 시험 보잖아요. 1차 시, 2차 시. 1차 시 예부 시험에서 보는데 학과 시험이죠. 일종의 이제 뭐냐 수제과, 수제과는 없어지고 이제 명경, 진사과 이렇게 이제 있는데 명경은 유교 경전, 그다음에 진사과는 시문을 보는데 요 진사과 상대적으로 우위를 좀 인정을 받았죠. 그다음에 합격하면 2부시인데 2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어서판을 봐요. 네. 신이라는 거는 용모, 그다음 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말하는 거, 선하는 거 글씨, 판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 사람들 지방간을 내려갈 때 재판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는 이런 모의 재판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1차까지는 뭐 실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2차로 올라가면 이게 면접이잖아.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종합적인 능력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게 제대로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학연이나 뭐 이런 핏줄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하여튼 요 이부시를 이제 보는데 이부시 감독관들이 되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문벌 귀족 계급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가 친족들을 뽑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부시 자체에서 이미 이렇게 이제 걸려져 나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돈 없고 백 없는 애들은 예부시 시험조차도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 과거 시험은 문벌 귀족들만 보는 거야.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야.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2차 시험 때 이제 감독관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주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그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 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주와 문생 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데 이때 이제 문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자주의 뭐냐면 문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요구가 된 게 뭐냐면 문생들에게 보면 관리들의 보증이에요, 보증. 이 보증을 누가 써 주냐면 자주들이 써 줘.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관계에 지출하면서 이 자주 문생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당파가 형성되죠, 당파. 그래서 이 당나라 때는 이 당파가 상당히 심했어, 당파가.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과거제도, 그 당시 항공이라고 불렸던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시험을 1차로 예부에서 학과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는 다시 2부에서 2차 면접을 보는 게 2층이었다. 2부의 명령은 신어섭판으로 이제 사안됨을 이제 시험하였다. 그러나 당대에는 귀족이 지배하고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면접 시험에서는 수험생의 출신감이 당락에 좌우되었다. 그러므로 우수한 성적으로 예부 시험을 통과해도 2부 시험에 낙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의 예부 시험은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은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에 비해 당나라에서 다음에 오는 송대는 자, 이 송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시, 그다음 성시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그 지방의 시험 보는 해시가 있고 중앙에 성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시가 있죠. 전시는 이제 송나라 때 조강이 만든 거죠. 그 과거의 부정부패를 보고 자기가 이제 직접 시험 보겠다 해서 전시지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었다. 그래서 당대 과거 시험이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었으나 송대는 곧바로 관리 선발 시험이 된 거죠. 선발 시험. 그래서 요것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었으나 송대는 곧바로 이제 관리 선발 시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전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많이 나왔죠. 송나라 때 이제 전시 외에도 뭐 등록법이나 호명법 같은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문제도 물어본 것도 물어봤죠. 그래서 송나라, 당나라 때 가구제의 차이점 요거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뒤에 제가 이제 송나라 가구제도 할 때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다음 당의 과거 시험 과목에는 수재, 진사, 명경의 축을 이뤘고 그 기술 과목에는 명법, 그다음에 법을 밝히는 거, 사는 수학이고 서는 아마 이 서기를 뽑는 시험 같아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수재 과목은 당 초기에 폐지됐고요. 왜냐하면 이 수재 과목 자체가 이게 이제 보증을 이제 쓰고 나서 해야 되는데 여기 합격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큰일을 저질렀다. 그럼 보증 쓴 관리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폐지됐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시몬으로서 시험부는 진사과와 유교경제 명경과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예. 진사와 명치는 사가진, 수장록, 선비는 관료에 나가서 자기가 복로를 받는다 해서 나온 명이다. 나온 말이다. 그 응시자는 육학과 이간생들 비롯해서 지방의 부와 주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한 항공진사와 항공명공이 수도에 와서 시험을 봤다. 그래서 중앙에 올라온 자가 대체로 3,000명에 이르렀고 이 중에 급제자는 진사 수십 명에 명경 2, 3명으로 진사에 합격한 것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경우는 추충무 때 여전히 혼재했다. 그래서 주로 진사에 많이 합격한 사람들은 어떤 건 상동귀족들이 이제 많이 합격을 해요.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고종 초기까지도 명경도 진사같이 존중되었고 특히 명경과에서 문벌 귀족 자제가 다수 응시하여 명경 출신의 재상도 상당수 이뤘다. 그러나 남북조 이래 귀족은 문학, 한인은 경학이라는 정통이 당대에 이제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 문학 같은 경우에 시부송책으로 좀 약간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이 경학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는 암기 과목 정도 생각을 했고 귀족들은 시나 이런 것도 다 뭐냐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학을 강조하는 이제 진사시를 훨씬 더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여튼 정통이 당대에도 계속되어 기종은 시문에 열어올렸다. 그러자 경학은 빈사의 주업이 되었고 경학은 전문한 박사와 조교도 등급이 낮아 사회로부터 경시되었다. 자, 특히 이제 추천부 영창 이후에 진사과 합격자들은 타성 없고 병 응시자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명경은 급격하게 사라지게 됐다. 그러자 당시에 명경은 30세에 급제하면 늦고 진사는 50세에 급제하면 젊은 편이다. 그래가지고 속담같이 진사 합격이 바로 이제 선비의 꿈이요 성망이었다. 그래서 시부 시험은 주로 진사과와 박학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력평가로 인식되어 더욱 각광받게 됐다. 그래서 시부송책같이 다양한 이제 그 뭐냐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창의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뭐냐면 각광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의종에 관련된 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또 여기 내용이. 자, 여기 이제 있는데 한의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6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율령 관련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신분제 내용을 좀 보고 그럴게요. 이게 금전제 잠깐 신분제가 뒤에 있나? 동계에 보면 사회구조를 포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그쪽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대 군전제까지 다 읽고 할게요. 보니까 그걸 읽어야지 이제 앞에 있는 한의종 내용을 커버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다시 요거부터 읽겠습니다. 신동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군전제까지 다 읽고 나서 그쪽 이제 한의종 넘어갈게요. 예. 자, 당의 이제 지배계층의 구조적 변화를 볼게요. 자, 보통의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천제를 사용하죠. 양천제. 그래서 양인하고 천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분적으로. 그래서 양인 같은 게 신분적으로 양인은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대신에 이런 조용조 같은 어떤 의무를 수행을 해야 돼. 근데 이 천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노비가 상당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어떤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의무도 권리도 없다 보니까 의무도 없는 거죠. 예. 조용조나 이런 것들 뭐 군대에도 갈 필요 없고 물론 이건 원칙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뭐냐 가기도 해요. 예. 자, 하여튼 일단 양천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국민들을 이제 파악하고 국가 권력 속에 다 파악하는 거지. 양천제나 청인이나 다 뭐냐 국가가 이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인을 대상으로 이제 국역을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징수를 하려고 효율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 양천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죠.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양천제 시스템이 도입돼서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까지 가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회적 신분이 반상제가 계속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이제 보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신분이 계속 양천제였죠. 왜냐하면 실제로 반상제라도 이게 양천제라는 개념이 계속 존재해야지 뭐냐면 국민들 상당수를 세금에 부과할 수 있고 또 뭐냐면 국역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양천제 시스템이 이제 당나라의 이제 신분제도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볼 게 이제 뭐냐면 양인 안에서 또 그 신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양인 중에 이제 귀족계급 관련된 내용이야. 귀족계급 지배계층이 이제 변화는. 그래서 보통 당나라 때는 초기 때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무슨 계층이 등장했죠? 예, 갈롱 집단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축천무 이후부터는 중후기 때 넘어가면서 상동 귀족들이 이제 뭐냐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 상동 귀족들이 원래는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때 축천무 전후에서 과거 시험을 보면서 중앙으로 올라와 장안에만 이제 집중되고 이 나머지 지방들은 이제 이 귀족들이 없어지니까 이 지방을 누가 장악을 했냐면 이때 이제 중소지지층 형세호 계층들이 이미 그 당나라 중기 때부터 지방을 장악을 해요. 지방을. 그래서 이 가로 정책도 이 형세호들이 숨긴 그런 은호들, 예송민을 찾아내는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형세호들이 이제 차지했다. 그래서 형세호는 지방의 이서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주고 좀 낮은 간직을 되거나 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확대되고 그 다음에 당 말 때 누구와 결합돼요? 절도사 세력들과 결합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절도가 물러난 후에 송나라 사대부 계층이 바탕이 됐던 계층이 형세호다. 그래서 형세호는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송나라 때 사대부 계층이 어떤 바탕이 됐던 그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당의 이제 사회 계급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양분된다. 지배층은 왕공, 귀족, 간인들이 등용했고 피지배계층은 농상공, 어업에 종사한 양민들, 그 아래 천민이 있다. 그렇지만 법제적 신분을 볼 때는 이제 얘네들까지는 양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까지 천민, 양천제로 운영돼 있죠. 법제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당의 지배계층 한마디로 귀족계급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조와 성격은 당의 초기, 추측무 시기, 안사의 난이와 각기 다르다. 당을 건국한 이제 그 창업 공신들은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는 강령 집단으로 이들은 개국 공신파는 추천무가 등장할 때까지 사실상 국가 권력의 핵심이었다. 당초의 귀족 세력들은 상동귀족, 간중귀족, 대북귀족, 그 다음에 강남귀족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강족귀족, 간중귀족과 대북귀족은 이 강령 집단이에요. 상동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후 아시죠? 네. 이미 이제 그 북위 때부터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많이 그 북위 때부터 한인 관료 세력들이 이게 많이 참여했잖아요. 이런 귀족이 상동귀족이고 강남귀족인데 이 강남귀족은 그 앞에서 얘기한 후경의 난 때 이미 거의 몰락을 했어요. 얘들은. 자, 하여튼 간중과 대북귀족은 당초 창업의 중축이었으나 사회적 가장 존경받는 상동귀족이었다. 이게 당태종의 불만을 일으킨 거야. 동서 이씨 집안이죠, 이 집안이. 얘네들도 이제 간중 대북귀족인데 얘네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거야.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이제 당태종은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좀 왕실 중심의 또는 관료 중심의 그런 서열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려고 했죠. 가문의 격을 만들려고 했죠. 자, 당태종 이러한 음보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의심을 당 왕조 및 간인에 대한 종교로 바꾸기 위해서 고사령 등에게 명하여 시족지를 이제 편찬하겠다. 고사령 등은 당시 사대부의 의견과 족보를 참조하여 상동의 박능채 씨를 일대 시족으로 정하고 이거 본인이 아니면 상동귀족이잖아. 그러니까 당을 건국한 농서 이 씨를 3등으로 하여 시족지를 편찬했다. 자, 그래 이에 이제 당태종이 분노를 한 거지. 자기가 1등인데 얘네들이 무슨 1등이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태종이 그 내용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문벌 기준에 걸고 국가를 초월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그 당시 문벌 우위에서 간이 우위에 로 개편하도록 지시하여 새로 만든 것이 정간시족지다. 자, 이로써 남북조 시대 이래의 정치 사회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문벌은 세종 때에 들어와서 점차 간이에 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당 초기에 이러한 지배계층은 측정무 시대의 분기점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 즉 축척무의 등장을 반대했던 이런 세력들은 간룡 집단을 중심한 개국 공심 집단과 그들의 후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은 무위에서 철저히 수충되고 앞에 이제 무의 어떤 왕비의 직위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간룡 집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가 이제 한계가 된 거, 항우가 된 후에 간룡 집단들은 이제 대규모 수충을 했죠. 자, 철저히 수충되고 그 대신에 과거 출신 관료, 그러니까 상동귀족들을 무시대 이후 지배계층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무시대 고비도 남북조일의 구기족과 당의 개국에서 공을 세운 강령 집단이 거세되었고 이후 안사의 난까지 과거 출신 귀족 관료가 당의 지배계층 그 위세가 펼쳤다. 그러니까 당 후기에 전개된 한강과 군부의 등장으로 중앙의 귀족 간의 치열한 단쟁이 전개됐고 우위의 단쟁은 바로 이런 과거 관료와 귀족 간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우위 당쟁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8세기 중기 이후에 안사의 난을 고비로, 그러니까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안사의 난 전후로 보시면 돼요. 네. 고비대에서 군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당의 귀족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데 안사의 난 전후에 이제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는데 이게 지방에 성장한 이제 형세후 계층이죠. 중소 귀족 계층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당 중기 때부터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절도사가 결탁돼서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송나라 때 이제 사대부 계층으로 바뀌게 되죠. 이들 기반이 됐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당대 귀족 계층의 시대적 변천과 함께 귀족사회 내부 구조도 변모하고 있다. 당의 귀족사회는 율령체제 완성과
중앙 집권에 따른 관료 조직이 확대했다다. 다른 중앙 및 지방의 관료기가 방대해지며 그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다. 자, 그래서 이에 중앙관과 지방관은 그들의 생활 근거지 수도 장안이나 장안 부근으로 간중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래 지방 중심적 재리 귀족에서 부재지주 성격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간중 지역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여 중앙에 몰려온 귀족 계급들은 그 생활이 남북주의 제지호족의 성격과 는 전혀 다른 도시 중심적인 생활 형태에 변모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촌에 이제 뭐냐면 귀족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앞에서 말한 중소지주인 형세우 계층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한 거야. 예. 자, 하여튼 항촌에는 귀족이 거주하지 않게 되면서 교양 있는 선비가 지방의 자치를 이제 감추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지방의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귀족색은 당대에는 대부분 중앙을 올려던 호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형사후 계층들이 메꿔 나갔다. 이렇게 같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대 신분제도의 구조 특징이 갖고 이제 앞에 나온 양천제 관련된 내용이죠. 양인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천민들은 노비가 다수고 권리와 의무도 없죠. 그리고 양인들 안에서도 귀족이나 그다음에 평민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양천제를 나눠서 이제 부역제도의 효율성을 깨우고 다 이 양천제라는 건 다 당륜에 명시되어 있고요. 천민은 이제 따로 이제 둬가지고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 천민들은 대개 보면 이제 예전에 노비만 가다했거든. 노비만 국가에서 노비만 파악했는데 이제 그 당나 초기 때부터 조금씩 군전 체제가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전제 밖에 있는 이제 민들이 형성이 되고 이들이 뭐냐면 그 귀족 계급의 예민으로 목속에 들어가. 그래서 이들을 또 새롭게 관리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 천인은 양천제를 만들고 이 천인이라는 계급 안에 이런 정객이라든지 이런 계급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노비 외에도. 그래서 이들은 비록 이제 뭐냐면 귀족의 예속민이지만 나름대로 국가 권력에서 양천제를 통해서 천인 계급을 범죄화시키면서 이들을 당류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그래서 이제 이 양천제란 자체가 좀 문맥적으로 보면 군전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타협체, 군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그 천민한 계급을 통해서 군전제에서 벗어나는 군전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천민한 계급을 이렇게 포함시켜 갖고 국가 권력이 파악하려서 나온 거다. 그래서 군전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타협책으로 군전제를 지키려고 하는 타협책으로 나온 게 양천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양천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강자중국사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는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보자, 내일. 예, 내일 뵙겠습니다.